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정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정봉주의 전국구 긴급 편성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팟캐스트 저절로 만들어주는 줄 알아요. 이런 것 같아요. 후원이 정봉주가 하면 이게 안 될 리가 있겠냐. 네. 그리고 나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방심. 예. 근데 우리가 이 제작비도 투입을 하고 돈도 살짝 좀 모아갖고 스튜디오도 마련하려고 그랬는데 스튜디오 마련할 돈은커녕 제작도 못할 형편이 됐어. 전국구 자발적 유료 CMS 후원 안내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빵 전국구 페이지에서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하나은행 571-910-005-27704 하나은행 571-910-005-2770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As usual, 하어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저 한결의 하어영입니다. 예, 하어영. 예, 하어영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형인 줄 알았다. 그렇다니까. 예. 내가 지난번에 잘 물어봤죠. 오, 잘 물어봤어. 네.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촉이 있어? 어르신이어서 그런가? 아니, 제가 생각해도 이름은 한문으로 쓰면 되게 멋진 이름인데 예. 자칫하면 하어용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어용 기자. 어용, 하어용. 그거 찢어 죽이지 그런 기자는 그냥. 아니, 그 이름을 하어용이라고 쓰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누가 이름 물어봤는데 쓰면 박주민을 박조민 이렇게 말해도 되게 이름 이상해지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박조민. 졸고 있으니까 박조민 아니에요. 아니 하어영 기자 그 전화번호래. 저 이름은 절에서 줬어요. 응? 절에서? 예, 네. 절에서 스님이 져준 거예요. 스님이요? 그러니까 네. 불공들에서 난 아들은 아니죠 설마? 예, 그건 아니고. 그거 이상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 깜짝 놀랐지. 네. 그건 아니고. 불공들에서 난 아이의 전설을 안 해. 어쩐지 그래서 이름이 특이했구나. 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동아투이 출신이고 제야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국회의원도 열심히 하셨던 이부영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한나라당도 열심히 하셨던. 한나라당도 열심히 했나? 잠깐 했었지. 그래서 하호영 기자하고 둘이 팟캐스트 하나 만들려고 그랬어. 어영부영. 그거 괜찮네. 그 지하와 옥상 이후로 괜찮다. 네. 지하와 옥상도 있었는데. 네. 여기 대학로 오다 보면 연극 그 극단 이름이 알과 핵이 있어요. 네. 그 이름 멋지더라고. 그거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 내가 그거 이름 짓고 그 지은 양반 안다고. 아, 그래요? 네. 아니, 맞아. 그래서 시나리오서도 보냈는데, 맞아. 공연 안 해준다고 열받아서 그냥. 지가 만들었다고. 지어가지고 그냥 연극 공연 했다고. 교민이. 네, 교민이. 네. 쓸데없는 구라 잠깐 풀었고요. 네. 오늘 세월호 특별법 문제 때문에 긴급 편성한 겁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예, 오늘이 21일 그 안산 가족대책위 가서 한참 회의하다가 어느 어머니가 너무 막 똘똘하게 말씀을 잘하셔갖고 그래서 내가 누구 어머니시죠? 그랬더니 예은이 엄마라고. 예, 그래서 예은이 아빠 오늘 보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요즘 못 만나요? 신경도 못 써요. 그러시더라고. 예. 두 분이 다 말씀 잘하시죠. 예. 예은이 엄마는 예은이 아빠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원래 부인이 더 나아요, 남자들보다. 예.
그렇죠. 어디나 보면. 그럼요. 이명박이도 부인이 훨씬 낫고. 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 관상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근원 관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쥐새끼지. 네.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관상이지. 누가 스님이 그랬다나 누가 그랬다고 유명한 얘기인데 교회 장로라는 새끼가 스님 팔아가지고 또 관상이 좋아서 대통령 됐다고 그러고. 네. 이런데 새끼는 편집 안 하니까 계속 새끼. 아니 그 새끼 말고 딴 새끼들 얘기한 거예요. 멋진 새끼들이야. 자, 지금 계속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 그죠? 예. 정식 직함으로 처음 얘기하네. 박주민 변호사. 예, 박주민입니다. 졸고 있길래 박조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10월 25일 광화문에서 오후 7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끝났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용조차도 다 합의가 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25일 토요일 오후 7시 하던 일 잠시 손을 놓으시고 모두 다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 여러분들의 참여로 다시 가족들의 슬픔을 거두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산 합동부장소 갔는데 요즘 다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살아나는데 합동부장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뭐 계속 눈물이 나고 그런데 최근에 계속 못 들어가다가 어머니들 중에 최근에 처음 들어간 엄마들도 계시다고 할 정도로 가보면 정말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가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말을 잃게 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밝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20일 오후 7시에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헌법의 이달 말 합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중단된 줄의 회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 겁니다. 앞으로 잘 모시고 여야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는 먼저 국정감사 이후 전개될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TF에 이어 정부조직법 TF를 본격 가동하는 등 합의 시한인 이달 말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개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첫 발을 뗀 여야 세월호법 TF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협상 시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협상 속도를 높이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속한 10월 31일이 이제 보통 오늘 만나고 한 번 더 만나든지 뭐 오늘 결론 내든 이 정도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10월 말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시한을 지키려고 우리 협상단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검 후보군 추천 과정에 유가족을 참여시킬지, 또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도 여전합니다. 비교적 논의가 진전된 유병헌법에 대해서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상황. 지금은 여야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서로를 향해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협상이 진행돼 쟁점이 정리되면 막판에 가선 빅딜을 통한 일괄 타결이 시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특별법 문제 어떻게 되고 있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더 악화되고 있다고.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금방 분향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에 저희 가족들 부모들이 거의 매일 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분향소 안에 영정이 있는 곳에 들어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들어가더라도 나오기가 정말 어렵고요. 예. 그 이유는 차마 미안해서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근데 겨우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손짓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저히 또 발길을 돌려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 6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이 분향소에 와보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참 놀라운 사실은 전혀 의외였는데 그 안산이 약 한 80여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그 분향소에 와보신 분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절반 정도는 오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이제 오시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우신 모양인데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분향소의 시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오실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꼭 한번 와주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눈을 마주치면서 들으시면 그러면 가족으로서 또는 시민과 국민으로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한번 안산에 있는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주시기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분향소에 보면은 영정이 262개의 영정이 있죠. 학생들이 252명, 그다음에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10분에서 262명인데 그 분향소 왼쪽 정면을 바라보면 왼쪽에 큰 사진으로 해갖고 화면으로 이제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분향소에 영정이 있는 거보다도 그 사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실물 크기보다 훨씬 큰 사진이죠. 근데 너무 아이들이 예뻐서 저렇게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당한 게 도저히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 여러분 늦지 않았고요.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분향소 암산 합동 분향소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여전히 단식 농성하시는 분들 계시고 청운 효자동에서 대통령 면담을 하면서 노숙을 하고 계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합동 분향소 광화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 시간 내면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좀 방문해 주시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11월 1일이면 200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특별법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켜보시죠. 예,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많이 놀랐어요. 주변에서 이제 특별법 문제는 거의 다 합의가 끝난 것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 안산 시민들조차도 분향소 아직까지 있어 이렇게 그 되묻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많이 있고요. 택시 기사분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지금 질문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보면 육아적인 걸 알면 대부분에 물어보시는 게 되게 잘 끝났죠. 뭐 이제 보상금만 받으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참 얼마나 잘못해왔나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그 특별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특별법은 이미 다 끝난 걸로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사인만 하고 국회만 통과하면 다 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 여야 간의 그 TF팀이 협상 들어간 지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이제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22일이죠. 22일 날 이제 두 번째 또 만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온갖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계속 겉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민들께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가는 것처럼 또 요즘 또 저희 가족들이 좀 나름 조용하게 지내다 보니까 뭐가 다 됐으니까 저러겠지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확히 그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특별법이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지 이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여야가 3차 합의를 했는데 그 3차 합의한 내용은 여전히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로만 그득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보시고. 예. 일단 3차 합의의 주된 내용은 제일 큰 것은 기존 2차 합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이 3차 합의안을 거부 또는 반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 특검 후보군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하는 이 세 번째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거고요. 왜 반대를 하냐면 애초에 3차 합의를 보기 전에 저희가 야당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은 여야와 가족 3자가 함께 합의를 해서 특검 후보군을 선정을 하기로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그것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강하게 저희들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정말로 가능하고 실제로 그 선까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특별법 제정에 동의를 하고 이후에 진상 규명 과정에서 또 해야 할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게 깨져버렸죠. 그리고 가족의 참여는 안 된다라는 반응이 나왔고 그게 결국 야당 쪽에서 우겨서 그런지 몰라도 추후에 논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건데 아직까지 그 가족 참여 특검 후보군 형성 과정에서의 가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고 해놓고 단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법 TF팀에서 여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가족 참여 여부는 TF팀의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볼 사항이다 하고 넘겨버렸죠. 그리고 원내대표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 특검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특검 후보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특검 후보군 중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대법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 변협회장, 그 다음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이 7명이서 그 후보군 중에서 2명을 추려서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뜻과 영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 야당 그 추천위원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가족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군을 만들 때부터 여야와 가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검 후보군을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구들은 동의를 해줬던 거 아니에요. 야당이 약속을 해줬죠. 네. 그럼 막상 들어가서는 여야가 합의할 때 가족 특검 후보군을 만들 때 가족은 빼면서 가족은 추후 논의하겠다 했는데 지금 TF가 한두 차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가족들 합의하는 참여시키는 문제는 얘기가 거의 없고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내용이다. 네.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할 문제인데 여야가 팽팽하게 견해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족 참여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애둘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의도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TF가 오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요. 새누리당 쪽에서 당연히 반대가 나오겠죠. 새누리당 쪽 분위기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법체계의 예외를 두는 일로 이것이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예. 내부를 들여다보면 추후 논의란 말은 유족의 참여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말들을 내부적으로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둘러서 반대한 거를 단정적으로 딱 반대하게 되면 국민들 반발이나 가족들 반발이 부딪힐 게 두려우니 애둘러서 반대하는 것에 어찌 보면 야당이 동의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은 그 말뜻을 추후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가족들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린 받아들였다 하면서 서로 그 동상이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건 뭐냐면 이렇게 새누리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야당 쪽에서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방관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기자들이 보기에는 지금 판교 사건도 났고요. 국민적으로 안전 문제가 다시 대두됐는데 사실 이런 거를 기회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세월호 문제가 안전 이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판교 문제까지 생기는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말들이 사실 이제 횡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 상황이죠. 뭐 그렇게 멋있게 얘기를 해. 전혀 씨알도 안 맥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당한테. 아니 사실상 야합을 했으니까 지금 찍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그 표현을 무슨 그러면 유족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한다는 표현으로 이해하고 합의를 해줬다면 그건 바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정치해본 선수들이 뻔히 알면서 지금 암묵적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최강욱 변호사는 야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저 표현이 좋은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최강욱 너무 격하다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 또 많대.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럼 왜 가족들은 그 특검 후보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가족 3자가 합의하는 이러한 방식에 동의를 해줬을까? 가족들은 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가 별로 안 나네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나 고민을 깊게 또 많이 치열하게 했는지가 이제 이 대목에서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의 제도는 저희 가족들이 만족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특검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특검 후보를 직접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그나마 장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특검의 독립성, 중립성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이 가장 큰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로 보면 뭐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유가족, 세칭 그 피해자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특검은 독립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도 사실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여당 쪽에서 많이 이제 뭐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여야 가족 3자가 같이 합의해서 특검 후보군을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컨대 양쪽에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후보들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가 되면서 3자가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면 그러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그 나쁘게 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또는 성향적으로 좀 어느 정도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 정도 되면 마음에는 썩 안 들지만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아닐 수 있다. 라는 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고심 끝에
그런 방식을 좀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 내용이라고 그러면 사실 국민들은 물론이고 여당도 당연히 동의를 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후보로 만들자는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 전전 단계의 참여까지도 유가족이 참여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딱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뭘 어디까지 우리 가족들이 양보를 해야만 받아들일 건지. 그런데 이제 지금 예은이 아빠 그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여의도 정치나 여야의 그 역학관계를 무척 깊게 잘 이해하신 거고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럼 모르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야 정치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야가 가족들이 배제되고 여야가 후보군 추천할 때 여야가 둘이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추천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보수 쪽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과 좀 유연한 보수적인 사람 서너 명이 같이 배열이 되고 또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쪽도 비슷하게 같이 배열이 돼요. 그리고 그게 후보군이 들어가게 되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부드러운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고 양극단인 사람들이 특검 2명의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향이 분명한 사람들을 놓아야지 자기들이 마음이 놓이거든요. 왜냐하면 후보 특검을 추천했는데 특검 진행하다가 자기들하고 소통한다면서 다른 엄한 얘기할까 봐 늘 두렵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의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후보를 압축되면. 그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기들 얘기를 너무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특검을 딱 임명을 하는 게 이제까지 관례예요. 그런데 가족이 들어가다 보면 합리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 좀 제낍시다. 그럼 정말 중립지대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우리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게 중립적인 인사들이 선정될 위험성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들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제껴진 건데 이런 공학을 누가 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중립지대 인사가 후보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은 반대했던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게 실제로 맞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정말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을 해야 되는데 유가족으로부터도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우리한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기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 했던 건데 이제 뭐 그게 맞다고 그러면 참 저희가 많이 순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특별법을 통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거죠. 시간이 가면 상처가 아물고 좀 굳은 살이 배기면서 잊혀져 가고 그리고 문제를 배상 보상 문제로 끌어가면서 상황을 종결짓고 이런 게 여당의 구도고 야당은 우리가 맞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그 커튼 뒤에 숨어갖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은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여론이 본인들의 편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세월호 특별법의 특검 후보군 추천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권조차도 그러니까 동행명령권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조차도 사실 우리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에도 사실 어깃장을 놓고 이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고 일단 그 특검 후보군을 만드는데 가족들의 추후 참여를 얘기했지만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추후 참여라고 하는 게 가족들 참여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말한 거고 야당은 가족들에게는 추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고 하지만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 그럼 특검 후보군에서 현재 가족들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가족 참여를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여당과 야당이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당은 가족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겠다. 예. 충분히 의사 반영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우리 야당이 추천을 할 후보군을 정할 때 유가족의 뜻을 온전히 반영을 해서 유가족들한테 물어보고 하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거의 이야기를 했죠. 동의하는 사람 쪽으로 가겠다라고 그래서 하는. 이게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면 굳이 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네. 양쪽 다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야당 쪽에서 만일 저희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2명의 후보군을 추천을 한다고 치고요. 뭐 그거 가능하다고 치고요. 여당에서도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추천했는데 우리가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은 빼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은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야가 이제 서로 막 해가지고 4명 올리겠죠. 두 가지 경우가 예상이 돼요. 만일 여야가 합의를 봐서 4명을 잘 순조롭게 정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여야가 합의를 이렇게 쉽게 잘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합의가 아니라 결국 그래 뭐 어차피 4명이니까 야당 2명하고 여당 2명에서 올리지 뭐라고 둘이 합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특검 후보군을 결정을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형식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렇게 2명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뻔하게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구조로 되면 어떤 경우를 그냥 거쳐도 구색 맞추기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구색 맞추고 명분 쌓아주고 대통령이 여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를 특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뭐 아니면 잘 합의를 보고 또 우리 유가족들의 뜻을 잘 반영을 해서 후보군을 형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뭐 너무 불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당 사람이고 결국 야당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후보들은. 그러면 자신을 최종적으로 추천을 해준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전례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꺼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두 번째로 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합의를 보고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중에 한 명에게 수사권 기소권 즉 특검의 지위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원안이었었잖아요, 가족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데 여야와 가족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몇 발을 물러서서 양보를 한 거 아니에요.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이후에 할 일이 많으니까 거기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좀 뜻을 모았던 빨리 거죠. 특검 요 문제를 재정을 마무리 짓고 이후에 진상조사에 정말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더 매진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족들이 무척 온건하게 입장을 정리를 해준 거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당은 끊임없이 그 특검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고 결국은 다 얻었죠. 그러니까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부분에서도 본질적으로 양보한 게 없고 오히려 특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여야가 합의로 하면서 자기가 50% 이상의 포션을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됐어요. 가족들을 또 아주 명분 있게 제끼고.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 특검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원하는 거 다 얻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중에서 2명을 선정하는 과정, 그다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낙점하는 과정조차도 여당의 입맛에 딱 맞게 되는 그 3단계 구조가 다 맞아 떨어졌다.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원하는 좋은 분을 모셔서 진상 규명을 하게 한 법안이 되는 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특검 시켜주는 법안이 돼버렸어요. 지금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특검이 제대로 진상조사를 못하고 어용부용하고 대충 묻어도 이제는 이 세월호 진상에 대한 역사는 한 단계 맺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뭐 특검 추천 과정에서 시간을 끌더라도 자기들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야당이 이제 나름 뭐 정부조직법이나 유병헌법을 가지고 네. 협상을 끌고 협상하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또 야당은 또 시한은 또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한을 가지고 있냐면 10월 27일 정도까지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요? 또 시간을 걸어? 왜냐하면 10월 말이라고 했잖아요. 정부조직법을 3법을 10월 말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문에 넣으니까 29일 30일이 본회의더라고요. 아니 정부조직법은 여당이 가장 원하는 거고 여당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시한을 정해줬지? 그건 그 시한 정하는 게 선수들이에요. 괜히 가지고 시한 정해놓고 10월 말에 세월호법, 유병헌법, 아니 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협상을 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길지 않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긴급 편성이라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늘 주장하는 게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2008년 MB 들었을 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그거는 딱 지렛대로 빗장을 채워놓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를 그 법안을 통과시켜줘야지 너희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게 기본 전략인데 어떻게 그걸 시한을 정해줄까? 시한을 정해주면 그때까지 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야당 책임 아니에요? 야당의 발목 잡기 한 거지. 그래서 하여튼 뭐 야당도 굉장히 좀 서두르는 입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이 제대로 될지가 걱정스러운 거죠.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서. 아니 시간이 밀리면 또 여당 뜻대로 밀리는 거죠 이게. 그렇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끝난 거 아니 그 특검 후보 추천군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법 여야 합의한 거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특검 후보군 추천 이게 원초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를 갖고도 또 지금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처음에 어떻게 됐었죠? 가족분들이 제안하신 거는 여당 넷, 야당 넷, 가족 8 이렇게 각각 추천을 해서 전문가를 총 16명으로 구성하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서 바뀌었죠.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당 5, 야당 5, 대법원 2, 대한변협 2, 그다음에 가족 3 이렇게 각각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으로 17명을 추천하는 17명. 그러니까 현재 대한변협이 가족들의 뜻을 받는다고 한다면 10대 7 정도 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 5, 그다음에 대법 추천 2명, 진상조사위 구성이. 그런데 여기에도 뭐 지금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위원장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이전까지는 여야가 합의할 때 호선, 즉 17명 중에 선출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다른 얘기들이 뭐 여의도에서 다른 얘기들이 흘러다니고 있다면서요? 대통령이 시켰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기존의 2차 합의안까지 나온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여야 간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지만 대략 여야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이제 호선이라는 방법이죠. 선출하는 거죠. 그래서 17명 가운데 추천 단위별로 1명씩 상임위원을 맡게 되면 그렇게 되면 5명이 5명이 되죠. 5명이 이제 호선을 해서 위원장 5명 중에 1명. 그중에 정하게 돼 있는데 근데 현재 뭐 언론에도 뭐 어저께 나왔습니다만 그 위원장을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뭐 흘러나온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새누리당이 아니죠. 대통령이 특별법 문제는 자기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그러고 또 관여해요 이제는. 지금 그 새누리당 입장은 아마 다른 과거사 위원회들 위원장들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왔었다. 그러니까 이번도 그런 전례에 비춰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사위원회나 기존의 위원회들은 직접적인 조사의 대상이나 당사자가 청와대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전 정권, 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의 일들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나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전 정권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 7시간 동안 대통령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UDT SSU가
구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은 게 과연 어디 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국정원은 뭔 짓을 한 건지, 이런 등등이 전부 다 청와대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가서 곰탕 먹고 오거나 뭐 안 해놓고 했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로 여당이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예. 저희 가족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가족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자기 당사자는 얘기죠. 빠져라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피해자지만 당사자는 빠져라. 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대통령이 가해자라는 이야기냐. 뭐 이렇게 또 반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한 번도 아직까지 대통령이 가해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조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대통령은 예. 아니더라도 일단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의사 정책 결정 과정과 예, 예.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들쑤시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청와대라든가 넓게 보면 정부 전체가 그럼요. 이번 조사에 어떤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되고 또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잠정적인 어떤 행정부의 수반이 임명을 하면 행정부는 어쨌든 조사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가족들이 그 얘기를 언론에서 보고 예. 좀 상당히 많이 흥분을 했고요. 예. 뭐 그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게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특히 국정조사 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 다 조사했잖아요. 예. 그건 조사 대상이 된다는 걸 이미 여야가 다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관 보고 대상에도 다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당연히 특별법이 돼서 어떤 진상조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분이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임명하겠다라고 나선다면은 그 조사의 신뢰성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조사 제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뭐 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가 되게 캥기는 게 있나 봐요. 지금 뭐 국가와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보고 예.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참사가 없게 하자라는 게 취지인데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뭐가 오지 않을까. 예. 그것만 계속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의 화법과 철학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랬는데 왜 자꾸 날 조사하려고 그러냐. 아니 그거는 지만이가 아니라고 그래야지 안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자기가 아니라고. 최강욱 변호사가 지만이 얘기 많이 한다고 지만이 쪽에서 싫어할 것 같아. 예. 아주 지만이 좋아해요. 왜 언제 아니 부인도 변호사고 얼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수입 맡길 일은 없네. 아들만 나면 지만 씨 큰일했다고 프랭카드 걸리는 사람인데. 그래요? 예. 그건 뭔 얘기야? 모르세요 그거? 예. 옛날에 아들 낳았을 때 예. 그 동네에 거기 붙었잖아요. 프랭카드 수십 개 붙었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만 씨 큰일했다. 아들 난 게? 경축 박지만 등남 그거 인터넷에 많이 나왔었지. 그런 쓸데기 없는 기사를 다 보고 살아. 아니 그거는 쇼킹한 일이었어요. 해외 토픽인데 왜 몰라고. 네.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진상조사위원회 그렇게 언론에 흘리고 하는 게 나는 계속 가족들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설사 지금 호선 그러니까 선출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변수가 현재로 하게 되면 10대 7이지만 대한변협 회장 선거가 1월 초에 있잖아요. 1월 12일이 있습니다. 1월 12일 있으면 현재야 가족들과 이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대한변협이 유례 없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1월 12일 날 만약에 정부 여당과 뜻을 맞추는 사람이 대한변협 회장이 된다면 그리고 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뽑지 않고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버린다면 구성원의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대 7이 가족들의 뜻을 받는 분들이 10이었다가 변협이 뒤집어지는 순간에 8대 9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 계산했겠죠. 지금 이미 후보자가 3명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대한변협 회장이. 그래요? 예. 3명이 다 성향이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죠. 그 밥에 그 나물에? 예. 별로 기대할 바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게 보니까 그 특검 후보군 추천도 그렇고 이 문제를 갖고 가족들의 혼을 다 빼놓고 그다음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으로 1년 6개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꼼놀이패를 쥐고 있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예. 이걸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임명하냐 마냐 갖고 그걸 갖고 전선을 하나 만들고 그럼 가족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을 끌거든.
네. 그럼 시간을 끌 수밖에 없으면 1월 12일을 넘겨. 1월 12일을 넘긴 다음에 대통령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 당신들 뜻대로 선출을 해라. 그럼 자기들이 임명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원하는 회장이 되는 거예요. 호선에도 이제 대한변협 쪽이 바뀌면 그렇죠. 선출해도 대한변협이 바뀌는 게 아니죠. 지금 3명 후보군이 그 변협 회장이 후보군이 압축이 됐기 때문에 다 똑같은 성향이라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예. 아니 우리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누군지 모르시면서 안 들어도. 아니 최강욱 변호사 눈빛을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기시감 아니에요, 그것도 기시감. 아이씨, 우리가 지금 세월호 얘기하면서 웃을 때가 아닌데. 그러면은 끌어도 되고 대통령이 임명해도 되고 특별 검사 후보군 추천 이거 갖고 흔들어도 되고 특별법은 결국은 안고 빠진 찐빵으로 아무것도 저쪽에서 손해볼 카드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돼도 새누리당은 좋고 시간을 끌어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다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 안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끌어도 좋고 뭐냐고 이게. 그러면 지금 저기 뭐 야당 사람들은 무슨 오늘 보니까 뭐 저 조직 강화 특위 뭐에다가 무슨 자기 저 지역위원장 뭐 원선했다고 뭐 올린 사람들 많던데 걸로 지금 다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다 끝난 일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면서 예전 경험에 비춰보시면 어때?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당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정치죠. 글쎄요. 정책을 여기서 바탕에 정치를 하는 거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이 세월호 희생자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거시적 관점이죠. 미래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보고 가는 거고. 근데 지역위원장 선정하는 건 미시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건 자기 이해관계.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에 지금 몰입돼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여온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미시적인 것에만 몰입을 하니까. 오죽하면 맹자가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소인은 자기 개인의 이익에 목숨을 걸고 군자는 대의에 목숨을 건다. 지금은 소위에 목숨을 거니까 그 작은 자기 이해니까 저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인배들의 패거리예요, 그냥. 그래서 지도부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부는 적어도. 지도 소인이죠. 근데 뭐 좀 딴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는 세월호 국감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그 호기 있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국정감사 하게 해달라 그랬죠, 가족분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쪽을 흔들겠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봤는데 뭐 보면 거의 뭐 없더라고요. 거의. 기사도 나온 거 못 봤어요. 별로 진짜.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데 또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됐건 간에 물론 이제 여당과도 같이 좋게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만 결국 저희 이야기를 더 진실하게 듣고 반영을 해줄 분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당 쪽에도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정작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성이 안 차니까 참 가족들 입장에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막 또 욕하고 공격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그냥 속만 끓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야당으로서는. 저는 이제 정 의원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 스스로의 그러니까 모멘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이 세월호가 계기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광특위가 열리니까 그 앞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한 초선 비례들 있잖아요. 가장 강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필할 것 같아 싸워야 할 것 해왔어야 하고 앞으로 돼야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 좀 무기력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난 골 때리는 게 저 자충수라는 게 진짜 이런 걸 위해서 그런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일정을 조강특위 지금 진행되는 일정을 왜 지금 잡냐고요. 국정감사 있는 와중에. 그렇죠. 왜 지금 잡냐고 이거를. 왜 그럴까? 새정치연합이 당대표 선출과 다음 총선에 영향을 미칠 지역위원장 공모를 오늘 마감했습니다. 246개 지역위원회에 총 386명이 신청하여 평균 1.5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새정치연합 조광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지역위원장 임명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국정감사 와중에 전당대회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 한 사람 한 사람은 국회의원에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에 목을 거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 지금 세월호에 관심 갖지 마라. 야당의 관심사는 세월호 아니다. 야당의 관심사는 국정감사 아니다. 야당의 관심사는 오로지 떡을 어떻게 나눠 먹고 누구 계보가 더 많은 지역위원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다라고 스스로 선언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 그걸 그대로 놔둬서 이슈를 왜 자기들이 죽여버리냐고 이슈를. 글쎄. 이슈를 선점해서 끌어가고 국민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면서 환기를 시켜도 부족할 판에. 아니 그 본인들이 지금 소위 수에 밀리고 뭐에 밀려서 지금 슬픈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 여당이 장난치려고 하는 걸 자꾸 알리고 예. 여기서라도 지금 이렇게 힘을 합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호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예. 이거 뭐 거의 진짜 존재감이 뭐 어제 오늘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아 참 너무하네. 국회가 황금 분할이 돼 있어서 이 황금 분할이 누구를 위한 황금 분할이냐면 여당을 위한 황금 분할이에요. 예. 4.6으로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야당에게 너무 많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130명 가까이 되는 의원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이 그때 정신 차리고 확 뒤집어 엎을 때 선거에서 물론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 그게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이 48명이었어요. 탄핵 국면에서는 예, 탄핵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모든 걸 다 뺏겼다라고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가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배가 부르구만. 그러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다음 25일 되면 세비 나오는데 뭐가 아쉽냐고. 그리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지역위원장 한두 명 더 박으면 그로 세상 행복한 건데.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왜 여당을 욕해야지 야당만 갖고 자꾸 그러냐고 댓글에 또 그런 그래요. 놈들 있어요. 예. 그 지능알 티. 아니 야당들도 그러더라고. 예. 우리가 하면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 알면서 왜 그러냐. 아니 그거를 할 만큼 그러면 해놓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뭐 설득력이 있지. 아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그 전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어떨 땐 미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는 1차, 2차, 3차 아니 그러니까 매번 자기 합의한 걸 약속을 결국 스스로 가족을 죽인 게 지들이 죽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자고요. 새누리당에 기대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지하고 의지할 거는 야당밖에 없는데 야당이 그 똥볼을 차고 떡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비판하는 거죠. 새누리당은 비판할 가치가 없어요. 입이 아파요 거기는. 이미 그건 비판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잊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럼 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나쁘냐 정말. 아주 야금야금 그냥 유족도 힘들게 하더니 막판까지 저렇게 진의 이익만. 아니 법률 변호사들 그러잖아요. 그 판사들도 그러고 그 재판할 때 무지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네. 무능은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무능한 것도 죄야. 저거는. 그렇죠. 국민들이 뽑아놓고 대한민국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민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그것도 130명 가까이 만들어줬는데 그러고도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러고 무능하게 있으면 의원 배지 던지고 광화문에 다 나와갖고 우리 이거 안 하면 죽고 국회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자라고 이렇게 결기를 갖고 덤벼봐요. 글쎄요. 이렇게 무능하게 갔겠냐고. 상대가 뭐 사악하다는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왜 사악하고 얼마큼 사악한지를 알려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뭐 붙어서 싸워야지 그게 사악한지 마는지 드러나기를 하지. 자, 뭐 흥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나는 거기가 친정 아니에요. 친정. 친정에서 소방 맞았잖아. 딴 사람들 시댁에서 소방 맞는데. 내 출소하는 날. 친정에서 누가 돌봐주지도 않더만. 그러니까 출소하는 날 거기 의원들하고 중앙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인사말 하러길래 감옥 갔다 와갖고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딱 두 마디 하고 내려왔어요. 한 게 지금 후회스러워. 많이 후회하셔야 되겠네. 근데 민주당 당원이라 그랬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은 아니야. 그거야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그래. 특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할 거 있나요? 예,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이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 조사를 하는 위원회죠. 그래서 2차 합의 여야가 2차 합의를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서로 정리를 한 내용들을 보면
많이 알려진 대로 상당히 강력한 조사권이 주어진 게 맞습니다. 역대 어떤 진상조사 과정에서 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연히 이게 백그라운드로 놓고 조사권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원회 내에 갖고 있기를 희망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많이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양보를 한 게 또 현실적으로 맞기도 한데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위안을 삼았던 건 뭐냐면 그래 뭐 이 정도 강력한 조사권이라도 확보를 했으니 이걸 활용을 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상설 특검을 잘 활용을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더 열심히 싸우자라는 결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충분한 조사권이 보장이 돼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을 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차 합의 후에 이제 TF팀들이 서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나 또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걸 보면 기존에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조사권까지도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꼭 보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과태료 기준이나 벌금 기준이 있죠.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한다거나 불출석을 하면 이제 벌금이 3천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동행명령이나 자료 제출 뭐 이런 거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또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래도? 아니요. 그러니까 과태료와 달리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청, 실질조사, 동행명령 세 가지는요. 과태료로 하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지정되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출석해서 선서를 하고 나서 허위 증언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입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 들어간 이번에 그 좀 강화한 내용이에요. 2차 때까지 그렇게 얘기가 됐죠. 그렇게 4차에도 그렇게 들어가졌나요? 아니요. 2차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3차 합의안에 보면 첫 번째 항이 2차 합의한 내용은 그대로 다 인정을 하는 걸로 합의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심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뭐 아직 후퇴라고 얘기하기는 뭐 어려울 것 같고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처벌이나 또는 이 과태료 규정의 수준을 좀 대폭 낮추고 싶어하는 이러한 또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제재 수단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는 이 조사권 권한이 약해진다는 거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참 많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제 다시 이런 것까지 갖고 또 싸워야 되는 건가? 저희가 처음에 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폐해를 보면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해외로 출국을 한다든지 나와서 위증을 한다든지 그래도 아주 가벼운 과태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청문회는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의 건도 놓아야지 이게 적절하다. 그러면서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얘기를 명문화시키진 않지만 약간 양보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기존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이 솜방망이로 진행됐던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합의 자체가 가합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정도는 합의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양당 사이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동행명령권에 대해서 3천만 원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조차도 가합의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안에서 위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 위헌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합의 맞고요. 그다음에 그 여야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거죠.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정식 합의가 되려면 원내대표들이 사인을 하고 의총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가합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흔드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전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쪽에서도 가족분들 만날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그 강력한 조사권 다 갖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수사권 기소권 그 부분을 좀 양보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제 생각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가 해놓고 그렇죠. 자기가 합의해놓고 가합이다. 그리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지 무슨 그 유체 이탈이야. 위원회 그런 것처럼 해놓고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그런 거 할 때 미리 경고하고 얘기해. 원래 동행명령할 때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과태료로 바꾼 겁니다. 과태료로 바꾸면서 그래도 과태료가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3천만 원으로 잡은 건데 주호영 정책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3천만 원 너무 높아서 이게 형벌에 가까워지니까 이것도 또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주호영 의장은 저희 가족분들 앞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1,000만 원 이상 되는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과태료는 자기가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 그랬었어요. 그거 변호사 아니에요? 네, 변호사 출신이죠. 찾아보니까 5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네.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입법례가 문제라면 5천만 원으로 차라리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5천만 원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 법전을 제대로 안 봤나? 왜 1,000만 원 이상이 없다 그러지? 눈에 편한 거 아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 만나러 들어갈 때 이게 우리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꺼려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없습니다라고 거짓말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만 들어가면 뭐라고 해도 사실 저희는 모르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변호사들이 같이 들어가면 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좀 꺼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처럼 듭니다. 만주 변호사들은 1,000만 원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할 수 있어요? 책임지시겠어요? 1,000만 원 이상 되면?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있으면 이건 형사처벌까지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있었나? 그러고 이제 갈 텐데. 그것도 그렇고 또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요 호선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중요한 건 다 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입법례를 자꾸 따지시는데 호선하는 입법례 있다. 그다음에 독립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들은 대부분 다 호선을 한다. 독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다 호선한다. 과태료 3천만 원 훨씬 더 센 과태료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문회 관련된 형사처벌도 문제 제기한다고 지금 유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국회 징역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다 벌금하고 형사처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은 지난번에 사법체계 흔든다는 것 같이 근거 없는 어떤 법률 상식을 들이대면서 하는 그런 마타도를 또 하는 게 아닌가. 느낌이 저는 이제 그 미리 준비되지 않은 느낌인데 느낌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원래. 준비되어 있는 느낌도 있나? 아니 순간적으로 항상 촉이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걸 하고 요 정도 합의됐으면 믿고 그다음에 다음 걸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지금 BH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는 이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면서 흔들 수 있는 구석을 찾아내는 팀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겠죠. 공작팀이 또 있는 거지. 공작팀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건으로 하게 되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그 회의하다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자 있을 법한 그러니까 논쟁이 될 만한 것은 다 끄집어내자라고 하는 준비가 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드네. 지저분하게 계속 발목을 잡자. 그러면은 이거 대응하다 보면 저쪽 들리고 저쪽 대응하다 보면 이게 뭐 성동격소 뭐 이런 전략까지도 다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서 흔들고 아까 얘기했잖아. 흔들면서 빨리 통과되지 않아도 좋고 지금 상태로 통과돼도 좋고. 그런 짓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자식 새끼 얼굴 보는 놈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직업이 그거야. 골방에 숨어가지고 지저분한 장난 만들어서 흔드는 거. 그게 직업이야. 참 훌륭하다 진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요. 아까 유경근 대변인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언론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논란들이요. 그러니까 모르지 사람들. 그리고 또 기사를 써도 사람들이 그렇죠. 싫어해. 그러니까 짜증나 못 내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인데도 쓰지도 않고 이게 또 읽히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또 여론 형성에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아주 큰 문제죠. 그리고 저쪽에 이니셔티브가 이미 그 야단 수동볼 잡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쪽은 툭 던지고 우린 설명해야 되거든. 지금 박주민 변호사도 계속 설명했잖아요. 3천만 원 이상 있다 과태료. 이런 걸 우린 자꾸만 설명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쪽에서 한 대로 그냥 여야가 합의했는데 가지 왜 자꾸 변명이고 왜 자꾸만 발목을 잡아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가 있는 거지. 사실 이건 여당도 한 말인데,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본인들을 믿어달라고 하는 문제, 이런 대전제를 계속 얘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믿음 신뢰의 문제를 가족들에게조차 이거를 점점 더 이게 합의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잠깐 여론의 주목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제 예.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죠. 예. 계속 뒤로 한 걸음씩 빠져나가는. 자, 1차적으로요. 요 정도쯤이면 지금 저쪽에서 이른바 장난질을 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대목들이 다 지적이 된 건가요? 사실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더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있는데 요 정도가 핵심이 예,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앞으로 과정 속에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기회에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법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진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정말 진상조사를 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넘어가길 바라는 건지 좀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보이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저희 가족들이 믿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국민들밖에 없다고 예. 판단을 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 내용들을 잘 아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좀 이런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번 주에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예. 처음에 말씀하셨던 10월 25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광화문에서 하는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 때 아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외에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거나 또는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진행이 되면 괜찮습니다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유경근 대변인 말씀은 마무리 발언으로 듣고 우리 박주민 변호사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검 후보군 형성이나 특검 추천 과정 여당이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걸 전혀 놓질 않잖아요. 예. 오히려 더 강하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특별법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그 위원회도 예.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노골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런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왜 저렇게 집착을 하지? 라는 생각을 분명히 뭘 감추고 싶지? 뭘 감추고 싶고 왜 저렇게 집착을 하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좀 그렇게 너무 좀 티나는 것들 좀 하지 말고 신뢰를 자기네들이 입에 자꾸 담으니까 신뢰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 변호사님. 신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고 하여튼 절대로 관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것이 오늘이 지금 그 성수대교 붕괴된 지 딱 20년 되는 날이에요. 그 딱 20주년 되는 날인데 그때도 다리가 그 무너지면서 왜 학교에 등교하던 그 시내버스가 추락하면서 여고생들이 많이 희생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광주지법 그 세월호 사건 그 기소된 사람들 법정에서 우리 학생이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의 몸짓 하나하나나 말투 하나하나 이런 게 다 기억이 나고 생생한데 앞으로 저희들은 80년 이상을 더 살아야지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갈 날들이 진짜 원망스럽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친구가 했다고 해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20주년이 되니까 아침에 언론에서 이렇게 그때 생존자분들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러던데 그 다리를 다시 못 건넌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뭐 튼튼하게 해놨다고 해도 다시는 그 자리를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 이거는 성수대교는 중간이 끊어졌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나라를 절단내놓고 그거를 다시 어떻게든 좀 이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보자라는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도 이렇게 계속 외면하면서 또 장난질을 치려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정말 뭐 100년 1000년 가도록 천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잠깐 눈을 돌리면은 언제든지 이런 장난질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그 점을 절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 기자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누구나 마음은 비슷하시겠지만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저 스스로도 이것이 내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참사가 벌어졌거나 아니면 어떤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조는 무조건 국가가 해야 하거든요. 나를 살리는 건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예요. 구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밝히고 앞으로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을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 하는 그런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도 그런 방식의 무언가 기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좀 고민을 좀 200일이 또 되고 또 6개월이 지났고 이 순간에 좀 해봐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방금 좀 들었습니다. 네. 일단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정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나마 조금 접근했던 것도 잠시 우리가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거나 혹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과정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얘기 듣다 보면 답답하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저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5일 오후 7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길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안산의 합동분향소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발 시간 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한 번만 좀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고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함께 해야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가족의 힘이 됩니다.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10월 25일 광화문에서 오후 7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끝났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용조차도 다 합의가 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25일 토요일 오후 7시 하던 일 잠시 손을 놓으시고 모두 다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국민대회, 여러분들의 참여로 다시 가족들의 슬픔을 거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전봉주의 전국구가 있습니다.